네, 4교시 할게요. 자, 4교시는 길게는 못하겠네. 한 30분 정도만 짧게 할게요. 자, 제3장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가정이란 거 볼게요. 첫 번째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이런 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제가 현금주의가 뭐고 발생주의가 뭐고 이거 예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 여러분들이 돈 쓴 거 엄마 아빠한테 보고해야 된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2022년께 있고 2023년께 있겠네.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비용 중에 하나 뭔가? 자, 학원에 수강료 내는 거 있잖아요. 일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세무사 1차 시험 대비로 지금이 7월 1일이라고 칠게요. 7월 1일부터 2022년 그 다음에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몇 달이지? 네, 10달 동안 학원을 수강한다라고 칠게요. 근데 학원 수강료는 1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7월 1일 날 선불로 100만 원을 질렀다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2023년에는 돈 나간 거 있나 없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 수강료라는 비용을 먼저 2022년에는 100만 원 나갔으니까 요때 비용 100만 원 2023년에는 돈 안 나갔으니까 수강료 없다. 이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보고한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는 방식을 현금주의라고 해요. 현금주의. 근데 현금주의로는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매칭을 잘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현금주의 안 쓰고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뭘 쓴다? 발생주의란 걸 써요. 발생주의. 자, 발생주의 요거예요. 보니까 10달 동안의 수강료가 100만 원이네.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첫 해는 수업을 몇 달 들었어요? 6달 들었고 2023년엔 4달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첫 해는 6달만큼 수업 들었으니까 60만 원이고 두 번째는 4달만큼 들었으니까 40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가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대충 느낌 오죠? 네, 감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발생주의를 뇌에 탑재하고 살거든요. 제 오랜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저는 초딩 때부터 발생주의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초고득점으로 회계사 시험을 1년 만에 합격을 하는 거죠. 저는 1년 만에 붙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운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동차 합격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항상 어떻게 잡아야 된다? 약간은 높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목표는 뭐예요? 지금부터 무조건 동차 합격이 목적이에요. 막 유예? 아예 그딴 거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무조건 동차한다. 자, 그러면은 다시 책으로 돌아올게요. 자, 현금주의. 자, 제가 2000X1년 초에 900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요. 3년간 매년 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대요. 뭐 자동차 사가지고 뭐 택시처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렌터카로 빌려주든지 해서 1년에 500만 원씩 받았대요. 그럼 수익은 1년에 500만 원씩 되겠네. 근데 첫 해 900만 원 썼잖아요. 쓴 돈이 비용이네. 그러면은 첫 해 비용 9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쓴 돈이 없으니까 비용 없다. 이러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현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금주의의 문제점. 첫 해는 400만 원 적자 보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500만 원의 이익을 낸대. 이런 식으로 보고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발생주의를 하는 것이 맞아요. 어이구, 지금 하나가 없어졌네. 자, 수익 같은 경우는 1년에 500만 원씩이고요. 자, 900만 원에 자동차 샀으니까 900만 원이 비용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3년에 걸쳐 똑같이 자동차를 썼잖아요. 300만 원씩 엠빵 해주는 게 적절할 거예요.
비용은 1년에 이렇게 300만 원씩. 그럼 매년 똑같이 이익이 200만 원씩 보고되겠네. 자, 그 자동차 취득과 관련해서 900만 원 돈 나간 건 엑셀런이지만 3년에 걸쳐 자동차를 똑같이 소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것이 뭐다?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어떻게 하면은 잘 구현할 것인가? 그걸 배우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 밑줄 좀 칠게요. 먼저 양가로 1번의 현금주의에서 여기 손익계산서들 밑에다 요 밑줄. 자, 이처럼 현금의 유출을 바탕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현금주의라 한다.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 경영성과를 왜곡 표시한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안 쓰고 발생주의란 걸 쓰는 거예요. 발생주의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발생주의도 40쪽의 맨 밑에 세 줄 밑줄 칠게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유출의 시점이 아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집계하는 방법을 발생주의란다. 그래서 발생주의 통해서 우리는 경영성과를 합리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거, 발생주의에 따르면은 어떻게 수익과 비용을 쪼개야 되는가 이걸 배우고 재무제표에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숫자 쪼개는 게 먼저고 그거를 회계 처리하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일단 숫자 쪼개는 것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3-1번. 자, 2000X년 7월 1일 1년치 임차료. 임차료네. 집주인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세입자 입장이에요? 세입자 입장이에요. 근데 월세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내는데 선불로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외국계 기업의 CEO가 외국에서 오시잖아요. 뭐 10년치 월세를 한 방에 내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1년치 임차료 12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X년 6월 30일까지 건물을 사용하였다. 자, 거래를 이렇게 분석해 볼게요. 여기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물을 이용하는데 현금은 7월 1일 날 120만 원 나갔어요. 그러니까 X1년에 비용 120만 원, X2년에 비용 빵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걸 보고 현금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료라는 비용을 쪼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쪼개면 돼요? 반년이니까 똑같이 나누면 되죠.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발생주의다.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발생주의 개념이 탑재된 상태로 살았었나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라면 지금부터 탑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 찍어볼게요. 사례 2번. X1년 초 기장치를 80만 원 취득하여 4년간 사용하였다. 아이고 자꾸 이게 좀 에러가 나네. 원래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은 현금부터 볼게요. 현금. 자, X1년 초에 80만 원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4년 동안 기계 쓰잖아요. 그럼 80만 원의 비용을 4년 동안 나눠야겠네. 어떻게 나눌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엠빵 하는 거잖아요. 1년에 20만 원씩 기계를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이런 거를 감가상각비라고 불러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이 요 소중한 전자칠판을 샀네. 1,000만 원 주고 이거 몇 년 동안 쓸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쓸 것 같아요. 5년 정도 있으면은 신형 전자칠판 나오고 그때 신형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에 얼마씩 비용해야 돼요? 200만 원씩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전자칠판 써가지고 1년에 200만 원씩 전자칠판이 달아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감가상각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요 80만 원짜리 기계는 1년에 20만 원씩 달아 없어지겠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1년에 20만 원씩. 요것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쪼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례 3번 볼게요. 자, 2000X1년 11월 1일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주고 돈 빌려줬으니까 뭐 받아야 돼요? 이자 받아야 되죠? 근데 이자는 10월 31일 후불로 6만 원을 수취했대요. 그럼 거래를 보니까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돈을 빌려줬네. 현금은 후불로 6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돈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죠.
첫 해 이자 수익 빵원, 두 번째 이자 수익 6만 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기간에 거쳐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자 수익도 쪼개 볼게요. 자, 1년에 6만 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5천 원거리잖아요. 근데 첫 해는 11월, 12월 두 달이네. 그럼 이자 수익 만 원, 두 달이니까. 두 번째는 10달이니까 5만 원 이렇게 쪼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쪼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는 그 다음 거고. 그 다음에 사례 4번을 봐요. X년 중 원가 100원짜리 상품을 10개 매입했대요. 그 다음에 X년에 8개를 판매하고 X년에 2개를 판매했다. 자, 우리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판매 가격은 하나에 200원이다 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매출은 어때요? X년에 8개 팔았으니까 매출액이 1,600원이고요. X년에는 매출액 얼마? 2개 팔았으니까 400원이겠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 나와야 되잖아요. 현금은 실제로 1,000원이 언제 나가요? X년에 나갔네. 그럼 X년에 1,000원 돈 나간 게 있고 X년에는 돈 나간 게 없으니까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눠야 돼요. 어떻게? 첫 해는 100원짜리 8개 팔았으니까 800원. 두 번째는 2개 팔았으니까 200원.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게 먼저, 회계 처리는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절 발생주의 회계의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비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X년 초에 100만 원 현금 주고 기계를 샀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회계 처리 기계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 X년 말 재무상태 일단은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볼게요. 일단 현금 10만 원이 나가는데 요거는 빼고 얘기할게요. 현금 10만 원은 기계만 보여드릴게요. 이번 기계가 중요하니까. 기계라는 자산이 10만 원 생겨요. 그 다음에 현금 마이너스 10만 원은 생략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시간이 1년이 흘러요. 요 기계는 5년 동안 사용하고 폐기 처분한대요. 그럼 1년 동안 기계가 얼마 달아 없어지나요? 20만 원 달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달아 없어져요. 우리의 몸뚱아리도 달아 없어지는 거고 이 전자칠판도 지금 서서히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도 꽤 많이 달아 없어진 것 같아요. 얼마? 20만 원 달아 없어지거든요. 잘 봐요. 요 기계가 20만 원만큼 줄어들고요. 요거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잡아주시면 돼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삽질하면은 100만 원이구나. 감사.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삽질하면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기계가 1년에 20만 원씩 없어지고 요거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바꿔야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잘 봐요. 기계는 20만 원 달아 없어졌네. 요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연말되니까 80만 원이 돼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감가상각비 20만 원 이렇게.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만큼 이익염이 줄어드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요. 감가상각이란 것도 이거 우리 회계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감가상각 가지고 이거 제일 간단한 케이스인데 별의별 이상한 거 다 할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44쪽 넘어가서 총액 회계 처리라는 거 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은 잘 봐요. X1년 1월 1일 기계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자, 요 현금은 빼고요. 기계만 쓸게요. 기계 100만 원. 자, 이렇게. 그리고 X년 말에 기계를 20만 원치 썼잖아요. 기계 20만 원 줄여 주시고 요거 앞으로 감가상각비도 약자 쓸 거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요건 앞으로 DP라는 약자 쓸게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영어로는 Depreciation Expense라고 하거든요. 그냥 DP 이렇게만 쓸게요.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그리고 비용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20만 원. 요 다음 거는 생략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기계가 80만 원 되네.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회계라는 게 애시당초 목적이 뭔가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를 꼴랑 80만 원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어치 써서 지금 80만 원이 되었다. 이거 다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기계를 직접 까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요. 요 기계는 그대로 100만 원이고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 기계에 차감으로 붙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반영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마이너스로 20만 원. 분계는 대변에다 하고요. 재무상태표 보고는 차변에 마이너스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냥 꼴랑 80만 원에 가면은 와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달코 달아서 80만 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80만 원짜리 세핑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100만 원짜리인데 조금 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총액 회계 처리라고 부르고요. 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그냥 순액으로만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면 이렇게 총액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계 배울 때도 네, 순액 회계 처리만 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총액 회계 처리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총액 회계 처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순액 회계 처리랑 총액 회계 처리랑 어때요? 별 차이 안 나죠? 저는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순액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살짝 손보면은 총액 회계 처리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얘는 워낙에 간단해서 바로 총액으로 직행해도 되지만 나중에 배우는 어려운 거래들은 바로 총액으로 직행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액으로 한 다음에 총액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제가 그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44쪽에 재무제표 밑에 밑줄 좀 칠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유형자산에서 상각된 부분을 뜻하며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부채인가요? 아니에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활용하면 위와 같이 더욱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꼴랑 80보다는 100 빼기 20이다. 이게 정보 이용자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고 중요한 항목은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며 금액이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또 보통은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이랑 누가 더 금액이 클까요? 보통은 유형자산이 압도적으로 커요. 여러분들 집에 유형자산들 많죠? 아파트라든가 차라든가 몇 천만 원, 몇 억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무형자산 꼴랑 얼마? 윈도우즈 20만 원 하나, 10만 원 하나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또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순액으로만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4쪽에 양가로 2번 선급 비용이란 걸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선급 비용 딱 이름을 보니까 이거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에 뭔 거 같나요? 비용 같죠?
함정이었어요. 선급 비용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이에요. 자산. 옆에다 써놓으세요. 재무상태표상 자산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선급 비용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 어저께가 아니었구나. 제가 금요일 날 여기 학원 제대로 인테리어 같은 거 됐고 전자칠판 세팅이 잘 됐나 와서 봤거든요. 근데 강사실 책상 위에 전단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요 근처에 식당이 있는데 한 끼에 6,000원인데 식권을 100장 사면은 50만 원인가 이렇게 해준대요. 근데 제가 그 50만 원을 질렀다라고 쳐요. 그 50만 원은 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권을 미리 산 경우 소중한 자산이죠. 밥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교통카드, 선불 교통카드 한 2만 원, 3만 원 충전했고 띡띡띡띡 결제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선불 교통카드 이런 것도 네, 선급 비용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스타벅스 선불카드 이런 거 사서 10만 원 정도 미리 충전한 다음에 한 잔 먹을 때마다 5천 원씩 까내리면서 커피 드시잖아요. 네, 스타벅스 선불카드 이런 것도 자산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아는 여자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지 적절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때는 스벅 그 선불카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X1년 7월 1일 날 자동차를 샀고요. 우리 자동차 사면 뭐 해야 돼요? 보험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네, 1년치 보험료 100만 원을 선급했다라고 가정을 하재요. 일단 현금 100만 원이 나가고요. 요거 반영해 볼게요. 대신에 뭐가 생겨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생기는 거예요. 자, 돈은 썼고요. 1년 동안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자산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선급 비용 있을 수 있죠? 학원 강의를 미리 질러놨다고 쳐요. 그러면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반년 동안 보험 서비스를 받았네. 그럼 보험 선급 비용이 얼마 없어져요? 절반 5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이 50만 원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만큼은요. 보험료라는 명칭에 비용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해 볼게요. 선급 비용. 자, 원래는 100이었는데 반 썼으니까 50만 원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이거든요. 보험료라는 비용이 50만 원 생기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염이 줄어든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도 볼게요. 참고로 해가 넘어가면은 재무상태표는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빵빵빵빵 리셋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 지금 세 번째 있죠? 왜?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10번 채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 말해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 10번을 해야지 알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고 강의할 거예요. 한 번 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야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똑같아요. 선급 비용이 50만 원 없어지고요. 두 번째 보험료라는 비용 50만 원 잡아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거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이어주는 게 선급 비용 같은 애들이에요. 잘 보세요. 보니까 돈은 X1년 7월 1일 날 이렇게 나갔네. 근데 비용 처리는 어때요? 첫 해 50만 원, 두 번째 50만 원, 반년씩 서비스 받았으니까 50만 원씩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누가 하는 거다? 요 선급 비용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발생주의 회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고전적인 회계 원리 강의 듣다 보면은 발생 계정, 이연 계정 막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딴 거 여러분들 알 필요 있나 없나요? 아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우리가 국어 배울 때 뭐 두음법칙, 사이시옷, 자음동화 이딴 말 꼭 알아야 되나? 아 이거 몰라도 국어를 구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회계도 마찬가지. 참고로 저는 아주 세련된 신식 회계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옛날 구식강에서 썼던 개념들 저는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답만 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믿죠?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또 그 다음 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가 선수 수익이에요. 얘는 왠지 손익계 단수상 수익 같지 않나요? 에이 당연히 아니에요. 선수 수익은 재무상태표상 부채예요. 옆에다 적어두세요. 그럼 요 선수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도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X1년 11월 1일 고객에게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선불로 120만 원을 수취했대요. 현금주의라면은 X1년에 수익 120만 원 잡히겠는데 발생주의라면 어때요? 첫 해 2달, 두 번째 10달이니까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수익 잡는 게 발생주의에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현금 120만 원을 받을게요. 현금 120만 원을 받는 순간 아싸 돈 받았다. 매출 120만 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또 여기다 뭐 써야 되냐면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잡아야 돼요. 선수 수익. 자, 이 120만 원의 선수 수익은 부채긴 부채인데 돈으로 갚는 부채인가요? 아니라 약속한 용역을 제공해서 갚는 부채예요. 일단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보자면은 현금 120만 원 받고요. 부채 선수 수익이 120만 원 생겨요. 자, 첫 해는 얼마 갚아요? 2달치 약속된 일을 해줬잖아요. 그럼 선수 수익이 20만 원 줄어들고 이만큼 매출 잡을게요. 매출. 자, 요거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해 볼게요. 자, 선수 수익 얼마 돼요? 자, 120만 원 중에 20만 원어치 용역을 제공해서 갚았으니까 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20만 원 이렇게 매출만큼 당기순이익 증가, 이익여금 20만 원 증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10달치 더 제공했으니까 선수 수익이 100만 원 줄어들고요. 100만 원만큼 두 번째 해 매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되게 신기해요. 나만 신기한가? 현금주의를 이렇게 발생주의로 바꿔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요 선수수익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수수익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이 현금주의 회계를 발생주의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수수익은 부채. 자, 그 다음에 46쪽에 참고 자료도 좀 볼게요. 참고 자료 계약부채 읽어봐 볼게요. 현행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대신 계약부채라는 계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중급회계 공부하다 보면은 계약부채란 말 많이 나올 거예요. 계약부채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선수수익이란 말이 옛날 옛적부터 몇십 년 동안 쓰였던 건데 기준서가 조금 바뀌면서 계약부채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냥 선수수익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은 조금 다른 게 있긴 있지만 수업 목적상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계약부채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선수수익을 지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에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수수익과 계약부채가 지금은 공존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셔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볼게요. 요 미지급 비용은 정체가 뭐예요? 재무상태표상 부채예요. 요것도 옆에다가 BS상 부채 적어주세요.
네, 어떤 일이 있었나 볼까요? 2000X년 12월 20일 판매비 10만 원이 발생했대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온라인 같은 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은 누군가는 택배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아, 요 10만 원은 내가 판매자로서 택배비 10만 원을 내가 부담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2월 20일 택배 서비스 받았는데 그거를 돈은요. X2년 1월 5일 지급했다라고 가정하재요. 그래서 현금주의에 의하면은 X2년의 비용 1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발생주에 따르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X1년에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X1년의 비용 1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금 10만 원은 다음에 나가긴 했지만 자, 이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뭐다? 이번에는 미지급 비용이에요. 자, 미지급 비용은 뭔가 비용을 낼 게 있는데 아직 내지 않은 경우 그때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먼저 X1년 것만 반영을 해볼게요. 미지급 비용이 10만 원 생기네. 그 다음에 얘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이고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당기순이익이 10만 원 줄어들고요. 요만큼 이익잉여금이 10만 원 줄어들어요. 아, 요거 말고 다른 수익에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거래 따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12월 20일자 거래만 따로 떼가지고 보여드리려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가 X년 1월 5일 돈 내잖아요. 현금 10만 원 내고요. 이거는 미지급 비용 빚을 갚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요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바꾸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쪽 하단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잠깐만. 미지급 비용 했고, 그 다음에 5번 미수수익 할 차례네. 미수수익 볼게요. 자, 47쪽에 자, 미수수익은 정체가 뭔 것 같나요? 이거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이에요. 재무상태표상 자산. 자, 이것도 어떤 거래가 있는지 볼게요. 2000X년 11월 1일 고객에게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120만 원을 수취하는 계약이래요. 그럼 한 달에 얼마? 10만 원꼴이네. 근데 돈은 언제 받는지 상관없이 X년은 2달 동안 서비스 제공했으니까 수익 20만 원. 두 번째는 10달 동안 서비스 제공했으니까 수익 100만 원 해야 돼요. 근데 후불로 120만 원을 수취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돈 받는 거는 X년에 120만 원이지만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첫 해 2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쪼개야 되거든요. 네,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이 필요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X1년 11월 1일에는 뭔가 회계 처리할 게 있나요, 없나요? 아직은 없어요. 돈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용역도 하나도 제공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X1년 12월 31일이 되었어요. 어쨌건 얼마 매출? 2달 동안 일했으니까 매출 20만 원 잡아야 돼요. 만약에 현금 바로 받았으면은 현금 20만 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현금 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았죠?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엑셀련에 반영을 해보자면은 자, 미수 수익 20만 원. 자, 손익계산서에 수익 중에서도 매출에 20만 원 이하 귀찮으니까 생략. 여러분들은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X2년 10월 31일이 되었어요. 두 번째 10달 동안 또 이랬네. 자, 해가 바뀌면 얘는 그대로, 얘는 리셋. 매출 100만 원에 미수 수익이 100만 원 더 쌓여요. 자, 미수 수익 1년치 120만 원 만당 태웠네.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거 돈 받을 차례잖아요. 현금 120만 원 후불로 받고요. 미수 수익 120만 원 없애주시면 돼요. 네, 얘도 현금은 이렇게 받았고 수익은 이렇게 인식했네.
요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다? 바로 요 미수수익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똑같죠?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정들이에요. 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지 발생주의 회계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47쪽 하단에 보시면은 참고라고 돼 있네. 어떤 질문 여기서 많이 받는가? 선생님, 미수수익과 매출채권은 어떻게 차이 나는 건가요? 이 질문 하려고 그랬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미수수익과 매출채권은요 98페이지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질문하지 마세요. 98페이지 배워야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저 미수수익과 매출채권은 비스무리한 게 있거든요. 둘 다 일은 했는데 돈은 아직은 못 받은 경우. 근데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 차이는 언제? 98쪽에서 할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요. 98쪽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 다음에 예제 3-2번까지 잽싸게 할게요. 약간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좀 괜찮죠? 네, 여러분들 회계에 대한 열정은 이런 오버 정도는 용서를 해주실 것 같아요. 해볼게요. 빠르게. 다음 각각의 사례들이 매년도 손익에 미친 영향을 구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X1년 1월 1일 업무용 차량을 300만 원에 구입했대요. 내용 요소는 3년이래요. 그럼 1년의 비용,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얼마씩 잡아야 돼요? 100만 원씩 잡아야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숫자를 쪼개는 게 먼저고요. 회계 처리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뭐 머릿속으로 구하든 종이에 쓰시든. 그럼 X1년 초부터 회계 처리해 볼게요. 현금 300만 원이 나가고요. 대신에 차량이라는 자산이 300만 원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1년에 얼마큼씩 달아 없어지잖아요. 100만 원씩 달아 없어지잖아요. 차량 100만 원, 차량 100만 원, 차량 100만 원. 이렇게 1년에 100만 원씩 달아 없어져요. 자, 자산이 사용함에 따라 달아 없어져서 발생하는 비용 뭐라 그래요?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감가상각비 계속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도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에서도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계속 보니까 감가상각비 발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여기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1년에 100만 원씩 해주시면 돼요. 글씨가 좀 안 예쁘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순액으로 회계 처리한 거고 총액 회계 처리하면 더 유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차량을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X2년 말 것만 보여드릴게요. 순액으로 하면은 기계 100만 원 이럴 거잖아요. 근데 총액으로 하면은 기계 300만 원에 딸려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그래서 닦아면은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감가상각비랑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이름이 비스무리해서 헷갈리잖아요.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상 비용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 계정. 부채 아니에요. 요 부채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자산의 마이너스 차감 계정.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X1년 9월 1일부터 1년간 경비 서비스를 받았어요. 수수료 60만 원은 X1년 9월 1일 선불로 지급한다. 자, 현금은 120만 원 이렇게 선불로 나가요. 그리고 서비스는 X2년 8월 30일까지 받겠네. 근데 요 경비 서비스랑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쪼개야 되나요? 한 달에 10만 원꼴이네. 첫 해는 4달 서비스 받았으니까 경비 비용이 40만 원. 두 번째는 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9월 1일 날 선불로 죄송 60만 원이구나. 죄송. 다시. 선불로 60만 원. 한 달에 5만 원 꼴이네.
첫 해는 4달 동안 서비스 받았으니까 20만 원. 두 번째는 8달이니까 40만 원 이렇게 쪼개 될 거예요. 요거 회계 처리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X년 9월 1일 날 현금 60만 원 지급하고요. 얘는 여기다가 비용 하면은 현금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잡아야 돼요. 네, 60만 원만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산 거잖아요. 자산이에요. 근데 첫 해 4달 동안 20만 원어치 서비스 받고요. 요거만큼 적절한 명칭에 비용 해주시면 돼요. 자, 요 비용의 명칭이 뭔가 이딴 거 여러분들 목숨 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용이 20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X년 8월 30일에는 선급 비용이란 자산이 8달치 나머지 40만 원이 없어지고요. 이것도 적절한 명칭에 비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 쪼개는 거 먼저 회계 처리하는 건 그 다음에 사례 3번 볼게요. 자, 사례 2번이랑 3번이랑 거의 유사해요. 네, X1년 9월 1일부터 X2년 8월 30일까지 경비 서비스를 받아요. 근데 선불이 아니라 이번에는 후불이에요. 후불. 근데 돈을 선불로 내나 후불로 내나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첫 해는 4달 동안 서비스 받았으니까 20만 원. 두 번째는 8달 동안 서비스 받았으니까 40만 원.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회계 처리는 조금 달라지겠네. 먼저 X1년 9월 1일에는 회계 처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돈도 주고받은 거 없고 아직 재화나 요역도 주고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요땐 없고 X1년 말이 되었네. 자, 20만 원만큼 비용이 발생했어요. 근데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아직 안 냈잖아요. 요거 미지급 비용 해주시면 돼요. 부채요, 부채. 그 다음에 X2년 8월 30일까지 볼게요. 8달 동안 또 서비스를 받네. 8달치 비용 40만 원에. 자, 미지급 비용이 40만 원 더 쌓여요. 이제 약속한 날이 되었으니까 돈 내야 되는 거죠. 현금 60만 원 드리고 작년에 발생한 거 20만 원, 올해 발생한 거 40만 원, 합계 60만 원을 현금으로 갚는 거예요. 참고로 4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 현금으로 갚는 거 저는 따로따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회계 처리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거래를 최대한 잘게 쪼개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이해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사례 4번을 볼게요. 아이고 시간이 조금 오버되네. X1년 12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 아르바이트비는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X2년 1월 2일 지급되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 많죠. 네, 현금은 X2년에 120만 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일 시킨 건 언제예요? X1년이잖아요. 비용, 급여라는 비용은 X1년에 12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급여 120만 원. 만약에 바로 현금 줬으면 여기다가 현금 120만 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직 안 줬네. 미지급 비용이라는 빚, 부채 잡아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틀 지나요. 요때 약속대로 120만 원 쏴줘요. 현금 120만 원 드리고요. 요거는 미지급 비용, 부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본 거랑 똑같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구나. 2개 남았구나. 사례 5번을 볼게요. X1년 7월 1일 주문형 소프트웨어 제작 용역을 시작하고요. 용역 대가 100만 원은 개발 완료 후에 받기로 했다. 그래서 X1년에 반년, X2년에 반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처음 반년이랑 마지막 반년이랑 똑같이 일을 할까요? 보통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사가 된 다음에 한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 2달 동안 일해야 안 해요. 한 개도 안 해요. 막판 2달 동안은요. 완전 빡세기라는 거고.
그래서 처음 반년 동안은 40% 일을 했고요. 두 번째 반년 동안은 60% 일을 했대요. 그럼 수익 어떻게 나눠야 돼요? 첫 해 40만 원, 두 번째 해 60만 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1년 동안 1년 내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월할 계산을 해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게 다르니까 기간이 같더라도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계 처리해 볼게요. 돈은 언제 받아요? 후불로 X년 7월 5일 날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X년 말까지 가볼게요. 첫 해 40만 원만큼 일을 했네. 매출 40만 원. 만약에 바로 돈 받았으면은 요따가 현금 40만 원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았죠?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잡아주시면 돼요. 받을 돈이 40만 원 생겼다.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X년 6월 30일까지 또 60만 원어치 일을 해줬네. 매출 60만 원. 나 돈 60만 원 벌었다. 근데 아직 돈은 못 받았고 받을 돈이 60만 원 생겼다. 미수 수익 60만 원. 그리고 7월 5일 날 현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아이고. 현금 100만 원 받고 요거는 미수 수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6번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사례 5번이랑 6번이랑 거의 똑같은데 사례 5번은 돈을 나중에 받은 거고 사례 6번은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X년에 100만 원 받지만 수익은 어때요? X년에 40%만큼 일했으니까 40만 원, X년에 60%만큼 일했으니까 60만 원 이렇게 쪼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X년 7월 1일 날 현금 100만 원을 받긴 했는데 돈 벌었다. 수익 매출 100만 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00만 원 돈은 받았지만 100만 원어치 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첫 해 60만 원만큼 일을 해줬네. 그러면은 빚이 선수 수익이라는 빚이 일을 해가지고 60만 원어치 없어지고 요거 손익계산서의 매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만큼 일했네. 선수 수익 40만 원 없애고 매출 40만 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꼭 뭐 해야 된다? 아이고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오버 안 됐네. 괜찮죠? 이 정도는 복습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은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고 미수수익이 뭐고 발생주의가 뭐고 이거 기억날까 안 날까? 절대 나지 않을 거예요. 자, 오후에도 강의가 있잖아요. 오후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알죠? 어느 복습이 먼저다? 회계 원리 복습이 무조건 먼저예요. 무조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모레 강의죠? 자, 내일 모레 3절부터 나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